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를 다뤄졌죠? 예. 여기까지 하는 데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건 좀 잘 모르겠다, 좀 보완 설명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은 잘 이해되셨어요? 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원래는 공동육아 조합에서 달라진 말이고요. 아까 어떤 거는 얘기하신 저는 조합형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네.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아니면 제가 같은 걸 헷갈리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예, 헷갈리는 게 당연하실 거예요. 예, 조금 이따 이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될 거니까 꼭 더서 설명할게요. 예, 또 어떤 게, 예.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면은 ICA 국제협동조합에 이게 가입이 되어야 협동조합이라는 가치를 쓸 수 있고 이러이러한 가치들을 좀 세계적으로 공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걸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조합, 지금 현재 조합이지 않은 어떤 어린이집 조합을 가입을 할 때 어떤 조직의 공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체계 이런 거를 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잘 안 잡혀서. 네, 체계에 대해서 2012년까지 한국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에 제정이 돼요. 일반적인 협동조합에 대한 정리가 이제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자유로웠어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운영 조직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끼리 만들면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썼죠. 대신 농협, 생협 이런 것처럼 개별적인 협동조합 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공동육아 경우에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법률에 해당되는 법률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만들었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해왔었어요. 어느 협동조합보다 더 잘, 협동조합답게 잘 해왔는데, 2012년도에, 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법이 더 만들어졌어.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나라의 법의 특징이에요. 전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법의 명칭이 다 정해지잖아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면, 학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집도 그렇잖아요. 어린이집에 관한 법률이 딱 만들어지면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법에 해당되고 법에 인가된 것만 그 용어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법체계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이태리는 또 그렇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딱 만들어지니까 그동안 해왔던 협동조합들을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두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 협동조합, 하나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구분하는 기준은 영리, 비영리예요. 영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죠? 비영리로 가야죠. 이 비영리로 가는 곳이 사회적 협동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법 외 조직이 돼버렸잖아. 그래서 법에서도 일정의 경과 조치를 둬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해라 라고 하는 기간을 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한 3년 정도 해갖고 이제 온 거고요. 그래서 전환을 한 곳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인 곳들은 공동육아 협동조합이었다가 법 내 조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법인 조직이 된 거예요. 법에서 인정하는 조직이 된 거지. 그런데 그동안 공동육아 협동조합이었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전환하지 않은 조합도 많아요. 지금 한 반반 정도 되는데, 그 조직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서도 그렇고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서도 있고, 그래서 안 들어가는 조직인 협동조합이란 말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공동육아 조합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그림에서도 사회적 협동 쪽에 가로를 친 이유는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공동육아 조합 이 두 가지로 우리 내부에서도 불릴 수밖에 없어서 법적으로 구분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가족이어서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법이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또 그렇지 아직 그거가 필요하지 않아서 뭐 지금 현재 상태를 그냥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들어오려고 노력하거나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는 건 어떤 책임하고 또 권리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이걸 들어오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거는 이 안에 들어있어요. 강의는 들어있으니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갈까요? 네.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확실히 됐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 많이 정리하는 거는 공동육아 그냥 협동조합이라는 말로 쓸게요. 이거 두 개를 다 통칭하는 거니까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동육아 터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려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필요했던 게 있어. 뭐 돈도 내야 되지, 뭐도 내야 되지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원리, 이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합의를 이루는 방법은 그거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 다 달라.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도 물론 많은 부분 비슷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난 이 많은 다름을 어떻게 같이 절충하고 조화하고 새로운 논의를 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계속 해나가면서 연습하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우리가 언제 이 사회가 민주적인 훈련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 있어요, 여러분? 거의 없잖아요. 있긴 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참 드문 경험이에요. 이 정치가 민주적이었느냐, 가족관계가 민주적이었느냐, 심지어 학생운동 하는 일도 컨닝했어요. 뭐 이런 그런 곳에서 우리는 정말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 얘기를 맞춰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심지어는 만장일치제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해요. 전원 합의제 구조로 가고 있는 조직이야. 왜냐하면은 그 과반수, 일반적인 민주적 원리에 따른 과반수로 하게 될 경우에 항상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의견이 있을 때 안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들은 뒤집어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치열한 문제니까 당연한 거죠. 내 아이가 걸린 문제인데. 그리고 큰 돈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고 해서 결론을 내리고 나서 보니까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정말 비효율적이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거꾸로였어요. 과반수를 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나가고 몇몇 사람들이 논의해서 팍팍팍 진행했었을 때 의사결정은 빨랐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고스란히 계속 반복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문제되는 얘기를 하고 또 하고 그럼 다른 방법은 뭐가 없을까 찾아보고 미리 해결 방안까지 다 넣어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었던 곳에서는 그래 이것은 무엇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알게 됐죠. 얘기는 엄청나게 길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내용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게 됐어요. 그리고 문제점들도 해결책들을 일정하게 갖고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일을 하게 되니 어떻겠어요? 일은 굉장히 빠르게 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합의 수준을 가지고 일이 진행되더라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최근에는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비롯한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의사결정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과반수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모든 성원들이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민주주의다 라고 하는 걸로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데 다 모두 다 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두 번째 항목은 구체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내보다 아니까. 어린이집 교육과정이 뭔지 알아요. 부모들이.
설명 자세하게 듣고 때로는 교사들 괴롭히면서 이게 뭔 얘기냐라고 물어보면서 계속 괴롭히기도 해가면서 내용을 알려고 노력해요. 부모들은. 때로는 교사들이 그거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모들이 뭔가 자꾸 질문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라고만 얘기를 했을 경우. 충분히 설득하지 못할 때 부모들의 신뢰를 잃죠. 그만큼 한편으로는 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고 많이 알게 되는 만큼 교사들의 준비 정도도 높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갖고 있는 맥락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공동육아는 그래서 좀 힘들어요. 왜냐면 부모들이 이게 진짜 수준이 높은지 아닌지 모르나 질문의 수준은 높아요. 그리고 많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교사들도 그만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초기에 교사들이 굉장히 의식 수준 높은 교사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저 잘난 여자들 뒷바라지하러 여기 온 줄 알아요? 라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속으로 그런 말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교육 내용을 내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들 현재까지도 교사로 남아있어요. 그게 공동육아에서 그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이유인 거죠, 교사들이. 그래서 교사들이 이 공동육아 운영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위치에서 뭘 정확하게 해야 될지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교사들이 좀 자신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어하는 태도가 아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공부해서 알려주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완벽하게 바라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확하게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부모들한테 전달하고 교사들끼리도 정확하게 서로 얘기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겁낼 필요 없어요. 이 공동육아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부모들이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특히 신입교사들이잖아요. 모른다고 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아니잖아. 뭐라고 해요?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럴 것이라고 다들 받아들여 주는 거야. 뭐 그거는 이제 조합마다의 분위기나 문화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다려줘요.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나서 근데 좀 지나면은 얼마큼 기다렸어 라고 하면 욕을 하죠. 당연하게. 유예기간이 있는 정도죠. 이런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구조는 아까 말씀 쭉 드렸어요. 94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일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 35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건 아셨으니까. 다 했던 얘기를 지금 마무리하는 말로만 정리할게요. 다 했던 얘기예요. 육아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부모와 교사의 자발적 참여 조직. 여러분 보고 일부러 오라고 하지 않았죠? 끌고 들어오지 않았죠? 여기를 어떤 데인 줄 알고 들어오셨어요?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왔으면 자발적으로 행동해야지. 끌려가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 부분은 특히 효율적인 민간의 재원 마련 방법이었다. 출자금이에요. 이 얘기는 이 사회가 민간 아니면 국가로만 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사적의 그 영리 논리로 마구 흔들면서 움직이든지 국가에서 딱 틀지어진 대로 움직이든지 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스스로 돈을 마련했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조직과 운영 권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거지. 이 사회가 국공립 어린이집 만들려면 몇십억이 필요해요. 근데 민간 어린이집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은 투명하고도 제대로 운영되는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조직이 돈도 스스로 모으는 방식은 이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체이자 운동체다. 이제 이해했죠? 공동육아 교육 철학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육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일인 거고요. 조합원들에 의한 민주적 운영과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많이 배워가잖아요. 인간이 돼가죠. 되게 경우. 다른 사람도 수용하게 되고 나를 표현하는 표현력도 늘게 되고 참을성도 생기고 또는
화도 낼 줄 알게 되는 그런 인간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얘기할 때 뭐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이니까. 일단 사람들이 있죠. 조합원이라고 불러요. 조합원에는 부모, 교사, 지역사회,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영역이 들어가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이들이 있는 거죠. 아이들도 의사결정의 중요한 주체로서 위치짓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동육아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 간에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정관이나 규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꼭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꼭 읽어보세요. 오늘 얘기 쭉 들었으면 가서 읽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구나.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하고 얘기해야지 얘기가 빨리 진행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조직이 있는 거죠. 총회, 최고결정기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죠.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 최고 결정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와 교사회가 있어요. 다른 어린이집에서 다 교사회 있어요 라고 말하죠. 있죠. 다른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교사회들이 있어요. 근데 공동육아 교사회와 거기 교사회가 같아요? 다르죠. 이 교사회가 어떠해야 되느냐가 앞으로는 핵심이 될 거예요. 목적은 양육과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 다음에 자금은 돈을 모아야 되죠. 출자금과 가입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합비가 있죠. 보육료는 정부에서 주는 돈도 있고 이렇게 약간 일부 내는 돈이 있지만 차액을 보전해주는 부분이 있죠. 일반적으로 보육료,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갖고 운영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재 공동육아와 같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한 몇 명 정도 더 많아요? 그거 비교해 보시기 바래요. 그거는 숙제로 해주겠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공동육아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필수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이 보육활동을 할 때의 노동 강도하고도 직결되죠. 어때요? 좀 나아요? 노동 강도가? 괜찮아요? 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온종일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교사가 감당해야 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어서 함께 있는 게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같이 있는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도 출근을 한다 동시에 퇴근을 하는 그 시간까지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물론 민간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인원수가 적기는 하지만 그게 이렇게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로 따졌을 때는 노동 강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항목들 중에서 아까 우리가 보육권리선언 부분에서는 사실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기에서 굉장히 더 중요했었던 건 교사 대 아동 비율이었죠. 지금도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구조 중에 하나가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인데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일정하게 이루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바로 조합비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만큼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 정도씩 내는지 아세요? 보육료 지원 빼고 조합비만. 보육료 지원도 포함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육료 지원 포함하면은 최하 2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가요. 조합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을 이 조직과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뭐 이렇게 대단해서. 그렇잖아요. 대단한가요? 근데 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사들의 노동시간도 줄여나가고 그러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적은 채로 유지하고 하는 것도 우리의 바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부담할 수 있을까? 부모들이? 한계치에 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길은 보육정책 자체가 바뀌는 것밖에 없어.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바뀌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돼서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공동육아 협동조합도 이제 살 길을 찾아요. 지금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선까지 최대한 한 것 같아.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민할 때 좀 같이 생각해 줘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활 공간을 만들었죠. 집도 만들고 그것도 이제 계속 만들려고 돈 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협동조합입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좀 이해 가세요? 자, 그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 부모와 교사들의 참여로 이루어지죠. 부모는 공개적으로 상의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 참여죠. 이게 뭐예요? 라고 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이 정보를 다 공유하잖아요. 회계관계 정보, 교육관계 정보 다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해지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뭐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죠. 회계 관리도 하고요, 영양 관리도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요. 이런 많은 일들을 부모들이 나눠서 해요. 소위원회들 활동들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재밌어 해요. 그러면서도 너무 힘들어해요. 자기 직장일 하랴, 애 키우랴, 또 애 꼬맹이들 데리고서 이런 조합 활동 하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도 해야 하니까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도 물론 재미를 찾아 나가죠. 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죠. 그리고 공동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 중에 하나는 저는 방모임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교사가 만나는 자리잖아요. 바로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자리죠. 이 자리가 얼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이집에 성패가 달려있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경우. 그리고 같이 많이 놀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얼만큼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그 조합이 잘 진행되느냐 아니느냐, 친하냐 안 친하냐가 달려있는,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여보육의 견인차, 여기 견인차란 말 있는데 끌고 가는 힘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것은 교사들에게 달렸다라고 봐요. 그것을 이루는 건 근데 한 명의 교사가 아니라 교사회가 하는 거라는 거죠. 한 명의 교사들은 어떤 사람은 정말 괜찮은 교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교사도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덜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을 얕보지 않는 이유는 이 교사회라고 하는 조직이 이 모든 교육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 것을 실행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지금 모르면 가서 물어볼 사람이 있고 이거를 정체가 모르면 가서 배워올 법인이 있고 교육을 받으면 또 할 수가 있고 하는 이런 함께하는 조직.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해요. 교사들의 뒷배, 한 명 한 명의 교사들의 뒷배, 특히 신입 교사들의 뒷배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있게요? 500명의 교사회가 있고요, 패다 선생님들이 있고요,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배우고 실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자, 동시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내가 조합원이야? 잘 모르셨던 분들 있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어도 공동육아는 조합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조합원인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만큼 나는 이 조직에서 주체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사실은 요구해야 돼요. 나 조합원 하게 해달라고. 꼭 돈을 내야 조합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교사라고 하는 존재만으로도 이 조직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물론 돈까지 내면 돈 가는데 마음이 간다고, 돈까지 내면 더 마음 가요. 그리고 더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돈까지 낸다고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교육 출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사인 동안은 가능한 거예요. 돈까지 내면 교사를 그만둬도 계속 조합원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럴 때 이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원리, 부모들이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눈도 생기고, 그 사람들과 개인적인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소유원에서 만나는 걸 통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더 적절한 표현 방식으로, 적절한 논의 구조를 통해서 관철시켜 나갈 수도 있어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공동육아 협동조합 자체는 이래요. 나름대로 괜찮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나름대로 해왔어. 그런데 아까 질문이 있었던 것처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간다는 건 그럼 뭐가 더 좋아지는 건데, 꼭 우리가 사회적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야 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의를 지금 35개 조합들의 한 반 정도는 굉장히 한 1년 넘게 조합 전체가 논의를 해서 그걸 결정을 했어요. 거기는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육아 운동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조합은 도대체 뭘 해야 될 건지를 정리했어요. 전부 다 함께.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함께 우리 공동육아 운동을 하는 곳이야 라는 정의를 내린 거죠. 근데 한 반 정도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야 되니까 갔다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제법 있어요. 그런 데는 다시 또 그 논의를 하게 됐어요.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근데 지금 가지 않은 조합들 같은 경우에 연합하지 않은 조합들의 반 정도는 논의 자체를 안 했어요. 아예. 그럼 반 정도는 논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정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여기서 논의조차도 안 한 조합은 현실적으로 조만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최소한 50%는 넘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왜 공동육아 운동을 하는지를 터놓고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논의를 꼭 해보도록 권하겠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문제,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논의를 하고 가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더 재밌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논의 자체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 여기서 갖고 있는 문제 제기와 고민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제 보겠어요.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은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고스란히 법인화시킨 것에 불과해요. 기존의 부모와 교사들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공동육아 협동조합 그동안에 단지 내 아이만 잘 키우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회 아이들 함께 키우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방향을 담고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대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비영리 조직이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중이해 조합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모와 교사, 게다가 졸업생들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어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근데 안 하고 있던 곳들,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있던 곳들은 우리는 이후에 어떻게 하지 고민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 졸업조합원이 조합원으로 남게 되면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돈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출자금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조합원의 수만큼 그 한 배 정도의 수가 졸업조합으로 남아있는데 이 사람이 출자금들을 최소한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갔다 라고 하면 다음에 오는 조합원들은 출자금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걸 가장 잘하는 조합 중에 하나가 저기 계신 우리 어린이집이에요. 거기는 자가토점 만들 때 자기 토점 만들 때 돈 엄청 들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이 조합원들이 모두 다 조합원을 그냥 남았고 게다가 출자금을 모두 다 그냥 내놓고 갔어요. 다 기부해버린 거야. 어린이집에. 그렇기 때문에 출자금이 지금 한 350 정도 돼요. 자가토점이 있는데. 놀랍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문턱을 확 낮추는 거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졸업조합원들을 우리가 품고 있느냐 아니냐.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을 졸업조합원의 고민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갔어. 학교를 다녀. 애가 말썽을 피워. 뭐 이러는 많은 과정,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많은 것들을 함께 상의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방과후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6, 7세 다들 고민 많잖아요. 그 고민들이 사라져요. 아이들 초등학교 가서도 잘 지내더라 라고 바로 봐요. 조합원의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가면은 방과후 보내면 돼. 또 동네에 대안학교가 있으면 대안학교 보내면 돼. 다 우리끼리 만든 거니까.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다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길게 볼 수가 있어요. 사역 논의는 이 논의 과정들을 다 겪어요. 당연하게 법인 조직이기 때문에 회계 과정의 투명성,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뭘 믿고 돈을 내는데? 사람을 믿고 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세상은 각박해져 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거지. 그런 이 투명한 관계가 사실 보장되지 않으면 신뢰관계도 형성될 수 없다. 특히 돈에 관해서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
조합원이고 이런 법인 조직에 있는 교사와 법인 조직에 아닌 데 있는 교사들, 물론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조합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이 조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발언력과 지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주체로서 발언력이 생기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교사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넘어서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어떤 활동을 하는 활동가로서의 교사라는 위상도 생겨요.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걸 통해서. 좀 더 지역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때 나가서 활동하는 활동, 예를 들면 토요일날 가서 동네 애들하고 놀이마당을 해. 단오잔치를 해. 이게 업무가 되나요? 이건 내가 나를 실현하는 즐거운 활동이 되는 거죠. 조합원 활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나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교사로서의 삶이 정말 인간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공동육아의 법인 조직으로서 삶에 기여를 하는 활동, 그 다음 지역 활동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런 의사결정들로 다 모여지고 있어요. 현재 사역들은. 어때요? 이런 변화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본래 가졌던 공동육아 운동을 실현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자기 실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협동조합은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계기였어요. 이건. 근데 이거를 꼭 사협이라는 모습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협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질문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 안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조직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모습, 그런 조직으로 이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육아 교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사, 공동육아, 이거 그냥 쭉 보면서 합시다. 공동육아 교사는 그렇기 때문에 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인이기도 하죠.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인으로서 프로 정신이 필요해요. 프로로서 나는 공동육아 교사, 프로로서 공동육아 교사인 나는 어찌 해야 되느냐. 당연하게 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나는 공동육아 운동을 하는 활동가야. 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뭐 이 두 개를 다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나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우선적인 건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우선적인 건 뭐죠? 당연히 직업인으로서의 교사죠. 그건 기본인 거지. 직업인으로서 교사가 제대로 안 서 있고 활동만 하고 있으면 애들은 어떡하냐고. 실질적으로 교사로서 잘할 때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공동육아 운동의 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교육활동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이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권하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지잖아. 일도 익숙해지고 난 노련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련한 교사가 정말 진정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들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르는 아이만 보느냐? 현재 올해 내가 보이는 이 방만 보는 게 맞느냐? 졸업한 아이들은, 내가 키운 아이들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의 삶도 내 속에 끌어들이고 아이를 함께 키웠던 교사들의 삶도 내 안에 끌어들이고 함께 키웠던 부모들도 같이 가고 있는 동료가 된다면 내가 단지 내 방의 아이를 보는 전문 교사로서만 머물고 싶을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지. 다른 데 관심이 넓어지고 넓어지면서 더 많은 아이들의 삶, 그 다음에 더 많은 교사들의 삶, 더 많은 부모들의 삶을 생각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또 다른 프로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저는 거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때, 도전은 불만하세요? 끄덕거리는 강도가. 쉽지 않다고 알아요. 하지만 꿈을 한번 그렇게 갖다 놓고 또는 지금은 아니어도 어느 순간에 한번 그거를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공동육아조차도 보육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또는 노동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완벽하지 못하다.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개선해야죠. 어떻게 개선할까? 이걸 한번 앞으로 계속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야죠. 그 누가 찾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훈훈한 이야기로 좀 가보면 마을과 함께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마을 와닿으세요? 우리 조합은 마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조합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조합은 마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 마을 속에 있어. 라고 하는 조합 한번. 한 군데밖에 안 드시는군요. 두 군데? 네? 들으셨어요? 예. 자, 그러면은 네. 어떻게 마을에서 살아요? 저희는 그 마을에서 하는 행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을 운동회도 다음 주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 내에 그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어르신들에서는 그냥 몇몇 개인적으로 반찬 나눔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모임 활동을 해서 엄마들이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반찬을 만들어서 지역의 그 어르신들한테 나누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보들이 있는 곳은 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인데요. 거기는 좀 뭐 앞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많이 들을 성미산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을 만드는 토대가 됐던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뭐 생협도 만들고 뭐 지역의 산도 지키고 여러 가지 노인 돌봄도 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네인데 그 가장 밑바닥에서 토대가 된 게 공동육아 어린이집이에요. 이곳에는 4군데의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한 군데가 있고요. 우리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조합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졸업생들이 계속 눌러 살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만들어지죠. 공동육아가 만들어온 문화가 마을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공부도 하고 이제 축제도 하고 뭐 이제 운동회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들이 서울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곳곳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요. 이런 공동육아 활동들을 하고 그곳에 같이 모여서 살게 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눌러 살아요. 거기서 아이도 키우고 하는 그런 것들 같이 하게 되죠. 마을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을 활동들을 꾸려나가는데 이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이 문화를 키워나가는 거죠. 놀이마당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한 놀이마당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네 안에서 참 문화를 퍼뜨려 나가는 일들을 교사들이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또는 공동육아 교사들이, 교사회가 또 부모들이 함께 해나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정말 살만한 공간으로, 지역으로 변화시켜가는 일들을 해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으로 지금 보는 걸 보시면 뭐 있어요? 이 공동육아 교사대회 사진이에요. 교사대회 마지막에 퍼포먼스들 이번에 했죠? 이번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보육정책 갖고 했잖아요. 보육정책 갖고 했는데 이때는 성미산을 지켜주세요 였어요. 이 성미산이 저기 보들이 있는 그 애들이 매일 놀러 다니는 뒷산이에요. 거기를 이제 다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걸 막는 활동들을 부모와 교사들, 지역 주민들이 한 6년 동안 했어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공동육아 교사회에서도 그걸 힘을 보탠 거죠. 서명운동도 같이 해주고 뭐 이런 많은 활동들을 같이 했었어요. 자, 얘는 누굴까요? 뒤에 써있는 글 보이세요? 마을 성인식.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남의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우리 어린이집에서 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 다 동네에서 계속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예쁜 여자 있죠? 얘가 지금 27살인데 직장 다니고 있는데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얘는 지나가다가 만나잖아요. 그럼 아줌마로 뛰어와요. 뛰어와서 막 한참 수다 떨고 또 엄마들 아빠들 모여서 있는 자리에서 끼어서 수다 떨고 그러는 애인데 얘가 강산이라고 첫 번째 아이예요. 제일 큰 아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는 좀 중간에 들어온 아이인데 이 아이는 벌써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제 그래서 일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애 여기 안경 낀 애가 제일 큰 애예요. 지금 대학생인데 둘 다 대학생이죠. 지금은
근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물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공동육아를 졸업한 아이들이 이 관계에서 초등과정까지 같이 했다거나 그 이후에 같이 어울릴 기회가 좀 제법 있었다거나 그런 아이들의 경우를 놓고 보면 어린이집만 했던 아이들은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놓고 보면 아이들이 명문대를 간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좀 물론 손에 꼽지만 다들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른들하고 친해요. 우리 동네는 공동육아 교사들이 여전히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끔가다 애들 사춘기 때 애가 말을 안 듣잖아. 그러면 그 중에 교사 한 명을 찾아가서 이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 들어요, 또 얘가. 지금 그런 관계도 지금 가능했는데, 요거는 그렇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어린이집 터전 만들어서 이제 모이는데, 물론 돈 내라고 해서 돈도 냈고요. 어린이집이 어느 날 이제 잔치를 했잖아요. 잔치하는 자리에 오랜만에 모였어요. 그러다가 여기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친구가 첫 번째 같이 큰 아이인데, 얘가 못 왔으니까 놀러 가자.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간 거예요. 여전히 다 그 동네에 살고 있고. 여기 정병호 선생님도 맨 뒤에 좀 젊은 모습으로 있죠? 보이죠? 정병호 선생님이세요. 그때 같이 오셨었는데 여기에는 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큰 아이들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좀 만나고 있고 여전히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만나고 있고 교사는 교사들끼리 여전히 연락하면서 만나고 이 중에서 한 3분의 2는 노년 공동체를 같이 만들기로 해서 같이 가기도 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여러분들이 단지 몇 년이 아니라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은 일들 많이 해요. 그래서 힘드실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보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바꿔나갈 희망도 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들과 아이들과 길게 20년, 30년, 40년 놓고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금방 끝내지 말고 오랫동안 같이 가면 평생의 지기들을 만들 수도 있다. 그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무조건 잘하고 살진 않아요. 맨날 싸우기도 하고요.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다른 데 가서 만나는 사람들 쉽지 않잖아요. 형제자매 만난들, 고등학교 동창들 만난들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터놓고 내 가치관 다 커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하면 할 줄 아는 사람들, 뭔가 제안하면 그래 하자 하고 덤비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오랫동안 같이 만나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축제 장면이니까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해요. 또 마지막이네. 마지막으로 이 공동육아 협동조합, 또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이게 없으면, 이런 능력이 없으면 이걸 유지할 수 없는 거라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소통력이에요. 소통하는 게. 근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회의 조직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회의들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이 소통을 하죠. 근데 회의 때 모든 얘기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회의는 잘해야 돼. 민주적으로 잘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훈련받아서 몸에 배게 해야 돼요. 나의 문화로서 익숙하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능력.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표현하는 표현력. 기본이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다른 의견을 통합해내서 새로운 제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합력. 이 과정에서 길러져요. 이런 능력들이.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존중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동육아의 교육 철학의 가장 핵심은 아이들은 스스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라는 거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른들에게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지. 부족해 보여.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나의 생각이 무시당하는 게 싫은 것처럼 그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들, 문화가 쌓여있는 것. 이것이 일상적으로 당연한 공기처럼
녹아있는 문화로 자리 잡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백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밑에서 열심히 발을 들어가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당연하게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편안하게 쉬는 관계도 돼요. 그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는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곳은 끝없는 그 무간지옥 같은 일터이고, 그 다음에 일만 하고 있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단절된, 기쁨을 느낄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죠.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천국 아니에요. 이곳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느 직장이든 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 직장에서는 천국과 같은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하기에 따라서. 막혀있진 않다. 그러나 천국은 물론 못 가요. 우리의 인간 수준이라는 게 그래서 천국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드문 곳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이야 다 소통 잘하고 싶죠. 뭐 여기서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그것을 막는 요소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소통에 대한 훈련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하고 권해요.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많이 겪는 것은 구성원들의 생각이 다를 때 당연히 갈등이 벌어지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별로 없어. 생각을 잘 듣고 조정하면 돼요. 이건 머리로 하는 문제니까. 근데 이게 좀 미묘한 게, 아이들끼리 갈등이, 아이들은 갈등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아이들끼리 뭔가 좀 어려운 관계가 형성돼 있어. 그런 것들이 어른들의 갈등으로 번져갈 때 얘는 좀 괴롭지. 그것이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방 교사를 둘러싸고 부모들이 갈려요. 그러다가 뭐 그게 더 가면 조합이 깨져요. 뭐 이런 관계까지도 가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어른들이 어려움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건 교사들이 핵심이에요. 물론 부모들이 좀 성숙하면 윗선배가 아래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뭐 얘기해가면서 이걸 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사의 역할이 이 부분은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회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교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교권을 드러낼 수 있는 교육 내용과 교육 철학에 대한 자기중심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체로 서지 못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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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방어적인 모습으로만 일관할 때, 이거는 정말 심각해져요. 교사들은 그래서 언제나 아 그래요? 라고 말을 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아, 좀 더 알아볼게요. 그리고 실제 가서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고 다시 전해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괜히 내가 아는 척하고서 아는 척하는 경우에는 그 얘기를 수용하지 못해요. 대개용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겪잖아. 나의 트라우마를 누군가 건드렸을 때, 내가 부족하다가 느끼는 어떤 것을 건드렸을 때 욱하고 방어를 하지, 그거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럴 때 생각을 해야 돼. 이때 머리를 쓰세요. 꼭. 아, 이럴 때는 내가 물러서야 된다. 아, 그래요? 그거 그러고 적으세요. 아,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군요. 적으세요. 제가 지금 설명을 못하겠는데 우리 한번 정리해서 올게요. 그래서 뒤에 와서 열심히 조사해 가세요. 그래서 갖고 가세요. 그러면 그 부모는 이제부터 아, 저 사람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을 열게 돼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다로 출발하는 게 필요해요. 뭐 자기 자신의 생각은 잘 아나요? 내 마음 잘 아나요?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나도 그런데 남들의 생활과 생각과 그 삶의 방식과 사고 가치관, 양육태도 다 어떻게 아냐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애를 패고 있는지 아냐고요. 모르잖아. 근데 가끔가끔 열받는 부모들 있잖아요. 좀 열받는 교사 있죠. 저 교사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인간답게
공동육아답게 가려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수없이 다른 아이들의 삶에 개입해 들어가는 교사인데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 부모들에 대한 관심 없이 그리고 이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관심 없이 이 아이를 온전하게 이해하겠냐고. 교사로서의 이거는 프로정신이에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깊게 이해하고 알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 소통의 기본이기도 하면서 저는 교사의 기본적인 자질이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 교사는 교사들 내부에서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낮은 수준에 머물고 가서는 안 돼. 근데 합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집단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육아는 평등한 교사회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년, 20년 된 교사와 신참 1년 된 교사가 똑같이 맞짱 뜨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게? 그 교사를 결론 한 번도 못 내요. 계속 공정돼 얘기가. 그래서 저는 신입이면 신입답게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 그래서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에서는 어떤 내용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교육과정들을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해보는 거야. 해보면 문제가 보이죠. 해보지도 않고 머리로는 몰라요. 해보셔라까지는 일단 해봐요. 그 해보셔라라는 걸 점검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 그게 바로 공동육아 현장학교 실제 과정이에요. 1년짜리 과정. 여러분 다음 과정이죠. 그 과정을 마쳐야지 공동육아 교사 자격증 드려요. 현장학교 1단계, 이건 입문과정이에요. 그죠? 아, 공동육아는 이런 겁니다. 라고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아, 공동육아라는 걸 몸으로 익혀가는 과정이 또 1년이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일단 한번 배워보겠다. 또는 꾸준한 질문을 하세요. 선임교사를 질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교사가 사실은 정체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별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적을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는 거니까 사람이란. 그럴 때 신입교사들의 질문이 그 사람을 살려요. 이건 뭐예요? 부모의 질문이 교사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신입교사의 질문이 선임교사를 성장시킨다. 그러면 위에 사수가 똑똑해야지 내가 도움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키우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일,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집과 어린이집의 같은 방향과 같은 삶의 태도로서 아이를 기르고 있을 때 아이들은 정신분열을 안 일으켜요. 그 얘기는 거꾸로 다를 때 집에서의 원칙과 어린이집의 원칙이 다를 때 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 너무 불쌍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디로 가냐? 교사 따라가지 않아요. 부모 따라가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얘를 잘 키우고 싶다면 할 일은 부모 잘 키워야 돼요. 부모한테 어린이처럼 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건 좀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지원군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떤 고민들,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을 받아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조합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너들인 거야. 나도 그 안에 오너로 들어가야 되지만 수많은 오너들에게 나를 인정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맺어야지. 이거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소통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 드린 거 보면 그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습하기는 바로 이 소통력을 기르는 연습 방법이에요. 딱 한 가지만 해볼게요. 두 번째 공동체화나 관계 연습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예, 거기서 사실 첫 번째를 하면 좋긴 한데 두 번째 합시다. 교사인 나를 생각합니다. 이 연습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하나 해본 걸 가지고 처음에 앞에 있는 핵심부터 있는 그 파트부터 쭉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면서 메모해 가면은 나름대로 좋은 연습이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그 내려놓고 제가 이제 문구를 읽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쭉 하시면 돼요. 이제 눈을 감으시면 더 좋고요. 교사의 나를 생각합니다. 나를 떠올려 보세요. 교사로서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사로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 교사의 나를 둘러싼 여러 관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같이 일하는 교사들,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 내가 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의 부모들, 할머니들, 또 어떤 관계가 더 떠오르시나요? 그 떠오르는 사람들, 그 관계의 성격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관계들이 떠올랐죠? 그러면 이제 그 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방에 있는 어떤 아이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아이에게는 를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나요? 그 아이의 부모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 나는 어떤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나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이제 나와 함께 일하는 교사회를 떠올려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죠. 교사회 전체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어떤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나요? 자, 이제 눈을 뜨고 이걸 살펴보는 동안에 일어났던 생각과 느낌을 간단하게 자신만 알아볼 수 있게 빠르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떠올랐던 거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습으로 갈게요. 뭐 떠올랐었으니까 나중에 메모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예, 두 번째 연습 가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하시면서 현재 내가 있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또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도 내가 있는 어린이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이집과 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그 관계를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그곳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요? 자, 이제 3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3년 후 여러분은 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제 5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5년 후 어떤 모습일까요?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자, 이젠 10년을 가볼까요?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20년 한번 가볼까요? 20년은 어떨까요? 자, 지금 현재로 돌아오세요. 지금 거기서 떠오른 생각, 느낌들을 한번 간단하게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대해서 오늘 이제 쭉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강의는
행정학교 전체 교육과정에서 놓고 보면 관계에 대한 부분의 오프닝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들은 어떠한가를 보는 건데, 그래서 이후에는 아동관에 대한 강의도 있죠. 그 다음에 교사론에 대한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얘기도 따로 다루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갈 거기 때문에 뒤에서는 또 겹치는 얘기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각각의 과정에서.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는 좀 반복학습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관계론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살펴보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이렇게 연결된 강의라고 이해하고 그걸 들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니까 공동육아 협동조합하고 갈만하세요? 아, 그럼 박수 좀 쳐봐요. 뭐 이건 나한테 치는 박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스스로 나는 어떻게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교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의 실마리를 가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박수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협동조합에 대한 모든 걸 알겠고 공동육아에 대한 모든 걸 알겠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있으면 참 빨리 보인다는 거예요. 또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이론 강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에서 행복한 교사 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세요. 감사합니다.